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영화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영화의 탄생과 최초의 영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은 영화의 역사, 두 번째로 세계사에 녹아있는 영화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영화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수많은 영상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불과 130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아주 빠른 성장을 이룬 예술입니다. 영화는 다른 예술과 다르게 과학 기술에 의해 탄생한 예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역사는 과학 기술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의 필요에 의해 기술이 발전하기도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영화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과학 기술과 영화는 톱니바퀴처럼 함께 맞물려 발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최초의 영화부터 시대순으로 영화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초기의 영화들은 형식과 양식 면에서 극히 단순했습니다. 물론 기술적 한계 때문이었고 극히 단순해도 기술이 주는 대단함 때문에 사람들은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초기의 영화들은 대부분 단일 행위가 고정된 카메라에 찍혔으며 저번 영상에서 본 최초의 영화 열차의 도착과 같이 경치나 좋은 장소나 기록할 만한 사건을 보여주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식의 영화가 1903년까지 이어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객들은 영화가 보여주는 경이로움에 만족했습니다. 영사기에서 나는 탁탁거리는 소리를 감추기 위해 피아노를 들여다 놓은 어두운 방 안. 관객들은 20분 동안 10편가량의 영화를 봤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한결같았는데 처음에 정지화면이 떠오르면 뭐야 별거 아니잖아 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화면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움직이는 기차, 떨어지는 빗방울에 출렁이는 물결을 보며 탄성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질 때마다 저쪽에서 다시 부활하고 있다는 환상에 젖어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심정을 어떤 한 신문기자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 모든 대중이 카메라를 소유한다면, 그래서 자신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면 죽음이 가진 완결성 또한 사라질 것이다. 네, 하지만 1903년 영화가 탄생한 지 불과 6년 만에 관객들은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관객의 요구에 따라 그리고 관객과 함께 실증난 영화 제작자들 역시 변화를 모색해 나가고 더 나아간 시도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 스토리, 이야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제작자의 상상이 가미되면서 다양한 시도들이 영화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화를 찍은 감독입니다. 유명한 장면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영화의 감독은 마술사 출신인 조르주 멜리에스라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마술사가 1990년대부터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서 영화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는 영화의 이야기를 담을 뿐 아니라 최초의 특수 효과를 넣음으로써 관객들을 환상의 세계로 데려갑니다. 영화를 통해서 인간이 당시 기술력으로는 갈 수 없는 꿈의 세계인 달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조르주 멜리에스는 처음 영화를 자신의 마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요량으로 영화에 관심을 가졌지만 결국 그는 영화에 완전히 매료되어서 영화 제작에만 몰두하게 되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화 감독 중 한 명으로 남게 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로켓이 달에 박혀있는 장면이 담긴 달세계 여행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달을 여행하는 이야기가 있는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 이전까지는 기술적 한계로 한 번에 찍고 상영할 수 있는 최장 시간이 1분이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최대 15분까지 찍을 수 있게 되면서 길고 복잡한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적 혁신을 바탕으로 달 세계 여행은 15분이 조금 넘는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특수효과가 사용된 영화로 지금으로 말하면 CG가 들어간 영화였습니다. 마술사 출신이었던 멜리에스는 당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들로 영화를 더욱 환상적인 매체로 만듭니다. 그의 대표적인 성과는 다중노출, 타임랩스, 디졸브, 채색 수작업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중노출을 사용한 그의 대표작품 원맨 밴드는 한 사람이 한 번에 여러 악기를 연주한다면 이라는 기발한 상상으로부터 출발해서 영화로 현실화시켰습니다. 그의 영화 달세계 여행을 꼭 시청해보시고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어떤 특수효과들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겁니다. 멜리에스는 또 최초의 영화 제작 프로덕션을 세우고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극장 문을 닫을 때까지 약 500여 편에 달하는 영화를 개봉했다고 합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조르주 멜리에스를 그린 영화 휴고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국 영화 강대국으로 급부상.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주요 영화 제작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에서 영화 산업이 더뎌집니다. 폭약 제조에 필요한 일부 재료가 촬영 필름에 필요한 것과 동일했기 때문에 필름이 부족해서 영화를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17년까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고 이때 비약적인 발전과 영화적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때 미국에서 주목해야 할 감독으로는 국가의 탄생이라는 대표작을 남긴 데이비드 와크 그리피스 감독입니다. 비록 영화는 인종차별적인 요소를 담고 있어 안타까움을 남기지만 다양한 숏의 변화, 클로즈업, 롱숏, 미디엄숏 등 기법을 통해 극적 구성을 만들었고 헐리우드 영화 스타일을 확립시킨 영화라고 불리웁니다. 그 이후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면서 미국 사회는 매우 침체됩니다. 이 시기에 문화예술의 책임을 가진 영화는 서민들에게 웃음을 주고 꿈을 주는 것으로 접근하며 발전하게 됩니다. 빈민, 서민, 우울함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종의 도피주의로서 오락물, 뮤지컬, 서부극, 로맨틱 코미디, 갱스터 영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중 코미디 장르가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희극 양식을 발전시켜 코미디 영화의 전통을 확립시키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런 사조를 주도한 감독들은 우리가 잘 아는 찰리 채플린, 버스터 키튼, 해리 랭던, 해럴드 로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 감독들은 슬랩스틱과 마임을 통해 우스꽝스러움과 동시에 휴머니즘을 영화에 담아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영화사를 보면 보통 영화는 전쟁 후, 대공황 후, 사회적 위기 현상 후에 급격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영화가 급성장을 이룹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영화를 통해 정치적인 개혁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 혹은 암울한 사회를 직시하고 함께 헤쳐나가자 용기를 주는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화를 통해 암울한 사회는 감추고 환상의 꿈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서민들의 자존심을, 미국인의 자존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헐리우드 영화의 정서였다면 유럽 국가들의 영화들은 주로 정치적인 개혁을 위해 사회를 직시하고 사회 문제를 적극적으로 영화에 담음으로써 함께 헤쳐나가자라는 것이 유럽 영화의 정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20세기 초 주목해야 할 것은 러시아입니다. 세계 1차 대전 때인 1917년
소련은 자신들의 사회주의 체제를 선전하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영화를 사용합니다. 레닌이 이때 영화의 정치적인 가능성, 선동성을 간파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은 영화다 라고 하면서 영화 산업을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화가 급성장을 하고 거장 세르게이 에이젠슈테인, 푸세볼로트 푸도프킨, 지가벨토프, 알렉산더 도프첸코 감독 등이 탄생하게 되고 러시아 영화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이들은 이때까지 부르주아 영화, 즉 철저히 자본에 의해 만들어지는 영화들에 반대하는 반부르주아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욕구로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으로 영화를 만들긴 했지만 국가 권력에 순응한 것이 아닌 국가의 의지에 동참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영화 예술성 실험들을 시도했습니다. 레닌 시절에는 별다른 검열 없이 자유롭게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로운 분위기 덕분에 러시아는 이때 영화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탈린 집권 이후 1930년대쯤에는 굉장한 검열과 감시로 인해서 러시아 영화의 암흑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레닌 시절에 등장한 에이젠슈테인은 몽타주 이론을 체계화시킨 인물로 현대에도 사용하는 다양한 영화 기법의 기반을 구축한 감독이기도 합니다. 영화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몽타주라는 단어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젠슈테인의 대표작 전함 포템킨의 가장 유명한 오데사의 계단 장면이 몽타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클립일 텐데요. 몽타주 이론을 간단히 말하자면 두 이미지가 만나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따로따로 촬영된 필름의 조각들을 재조립해서 시각적 리듬과 심리적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영화 기법입니다. 전쟁 후 유럽 국가들에서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화 운동을 진행합니다. 우선 이탈리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1940년대 이탈리아에서는 네오리얼리즘 영화 운동이 발발합니다. 네오리얼리즘 영화들은 전쟁 후 민중들의 모습을 영화에 사실적으로 담으려는 시도였습니다. 미국처럼 할리우드처럼 안 좋은 단면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들의 영화는 민중, 농민,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겼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화적 방법은 사실을 토대로 한 일상적인 세팅, 비전문 배우들을 기용해서 연기를 시킴으로써 사실성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인해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어두워졌는데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장면들을 카메라에 사실 그대로 담아서 영화로 표현해보자 하는 운동이자 움직임이었습니다. 중요한 감독들로는 루치토 비스콘티, 로베르트 로셀리니, 비토리오 데시카 등이 있습니다. 비토리오 데시카의 자전거 도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는 혁명의 움직임들이 유럽을 휩쓴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혁명들이 실패하고 좌절을 겪는 사회 암울의 시대이기도 했죠.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 운동에 더불어 비슷한 사조를 띈 영화 운동이 프랑스에서도 시작되는데요. 1960년 프랑스 누벨바그, 뉴 웨이브, 새로운 물결이라고 불리우는 이 영화 운동은 침체에 빠져있는 사회를 사실적이고 직설적이고 꾸밈 없이 찍어서 자신들의 삶을 그대로 포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철학적 관점,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대상을 놓치지 않고 영화에 넣었습니다. 이때 작가주의 영화라는 용어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펜을 든 감독이자 철학적이고 예술적인 고민들을 영화에 넣은 감독들을 작가주의 영화 감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누벨바그를 대표하는 감독으로는 프랑스와 트리포, 장릭 고다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극영화라고 극찬받는 영화이며 현대에도 쓰이는 점프컷,
장면 전환, 연극에서 차용한 낯설 계약이 등을 선보인 감독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영화 평론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가 영화 감독이 된 사람들입니다. 작가주의 감독의 대표주자들인 셈이겠죠. 그리고 또 이때 장리 꼬다르가 만든 지가베르토프 집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가베르토프는 러시아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빌려와서 집단을 만들고 그 빌려온 이름처럼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제작하는데 익명으로 정치적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집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누벨바그 영화들은 대중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는 몰랐으나 예상외로 그 대중들의 반향이 컸다고 합니다. 또 누벨바그 영화는 진보적이고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화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1960년대 탄생하고 유행한 누벨바그 기법들은 2000년대 역설적으로 헐리우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영화의 선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유럽에서 사실주의 영화 운동들이 진행되던 때 1940년대부터 미국은 냉전을 겪게 되고 할리우드는 과도기를 겪게 됩니다. 영화의 창작이 정치적인 이유로 억압됨으로 인해 과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비슷합니다. 미국과 소련의 양대 냉전 시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되는 시기였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빨갱이 취급을 하며 진보 성향의 엄청난 거장들이 희생당합니다. 반미활동조사위원회가 생기고 블랙리스트 명단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국가적 조치에 따라서 정치적인 영화는 사라지고 현실을 포장하고 획일화된 환상을 심어주는 영화들이 강조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감독, 서스펜스의 대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등장하게 됩니다. 1927년 하숙생이 그의 첫 작품인데요. 히치콕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스릴러를 확립시킵니다. 히치콕은 제가 여기서 언급하진 않지만 독일의 표현주의 그리고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이론에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화 이론들은 사실 대중의 감성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히치콕은 이 이론들을 자신의 대중영화에 녹이면서 새로운 암시, 반전, 긴장, 미스테리 등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이야기적 감흥을 끌어냈고 대중적으로 성공했지만 당시 평론가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하는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히치콕의 영화를 잘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사회를 겉으로는 동경하는 듯 보이지만 이것들을 풍자하거나 비웃고 있는 숨겨진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또한 검열에 맞서 금지된 이미지를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는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평론가들도 극찬하는 감독입니다. 일련의 예시로 히치콕은 그의 영화에 현대인의 일상적인 공간을 클로즈업합니다. 히치콕의 가장 유명한 영화 사이코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는 욕실에서 일어나는 살인 장면일 것입니다. 샤워 살인 장면은 70개 정도의 리듬 있는 쇼트의 편집을 통해 영화 예술의 매력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것을 넘어서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변기를 가까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할리우드 대중영화에서 화장실은 금기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은밀함을 담고 있는 화장실을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클로즈업한다는 것은 사이코 이전에는 없던 묘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할리우드 영화의 거장이 있습니다. 바로 오손 웰즈입니다. 배우이자 작가이자 감독인 그는 히치콕과는 조금 다르게 헐리우드 관습에 도전하면서 반 헐리우드 영화를 제작합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시민 케인이 있는데요. 이 시민 케인은 대중적으로 대실패를 경험하지만 영화사에서 아직도 회자되고 되풀이되는 영화입니다.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100대 영화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화에 새로운 기법이 너무 많지만 가장 중요한 디포커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뒤의 배경의 움직임에도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관객이 화면을 선택적으로 보게 되고 좀 더 현실적인 효과를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관객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영화 기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초의 영화에서부터 유럽 영화, 그리고 할리우드 영화의 탄생까지, 그리고 몇몇 중요한 영화의 거장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영화의 역사를 이어서 아시아 국가들의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영화, 일본 영화, 그리고 대만 영화, 그리고 한국 영화까지 짤막하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쏙쏙 뽑아서 영화의 역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다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영화였습니다.